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8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이게 소위 임대차 3법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 중에서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손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32회 시험에서도 한 문제 출제가 됐고요. 자,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임대차 신고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일방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이게 4번이 정답이네요.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 해야 되죠. 매매계약의 경우. 그러나 임대차 신고는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 정감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번, 4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 각 파트별로 이 파트에서 지금 있는 이 부분에서 시험에는 꼭 한 문제씩 나오죠.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입니다. 2차 과목 주어를 주의해야 되죠.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2번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하면 X입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요.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지정 신청하기 전에도 아니고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년입니다.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 하면 X죠. 1년 대신에 시험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틀렸고가 아니라 맞고요.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 업무정지,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똑같은 정보를 거짓 공개해도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 개업 공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맨 뒤에 보면은 핵심 비교 정리 55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요약집 뒤에 있는 핵심 비교 정리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그 핵심 비교 정리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계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고 설령 권장하더라도 그 권장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고 개업공개사의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우리 요약집 맨 뒤에 있는 핵심 비교 정리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업무정지만 받을 뿐이고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2번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15일 X입니다.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4번에 15일이 아니고 X 30일입니다. 따라서 답 4번이고요. 5번 수시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과 같은 이런 소위 박스형 문제가 32회 시험에 무려 40%, 16문제가 5번과 같이 이런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 올해 시험에서도 아마 많이 출제될 것입니다. 중개상물로 볼 수 없는 거 되는데 1번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니은은 중개상물이고요. 디귿은 소위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소위 이게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권리금이 중개상물 아니라는 것은 권리금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미음, 금전 채권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판례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금전 채권을 예를 들어서 빚을 1억 탕감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4천만 원 받아 먹었습니다. 만약 이게 중개라면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중개보수 적용하면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근데 4천만 원이나 받아 먹은 것이 중개보수 초과로 저촉되는지 여부 아니다. 왜? 금전채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5번입니다. 리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만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개업공개사의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한 인장은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런 박스형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만 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문서 동그라미에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이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리얼.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X네요.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3년 보존, 5년 보존 두 가지밖에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요거는 아직 시험에 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7번은. 왜냐하면 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관해서는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 있습니다. 예규에 있는 내용이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낯선 지문 40문제 중에서 모두 중요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사이드에 있는 문제도 항상 실제 시험에도 몇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과 똑같이 이 7번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다. 자, 1번 보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보수는 감정가의 1.5%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틀렸네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입니다. 반대로 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3번 실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4번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5번에 있는 것처럼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도 50만 원이 있죠. 7번에 1번이 답인데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8번입니다.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허가제에 대해서는. 1번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완화입니다. 완화. 땅값이 올라가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은 땅값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허가구역 지정할 필요 없잖아요. 행위 제한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한다고 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땅값 올라갈 우려가 있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강화 X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가 아니라 7일 이상 공고입니다. 그 내용을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15일입니다. 70주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70주파. 그래서 15일, 7일 순서 받겠네요.
7068 71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암기하셔야 됩니다. 숫자. 물론 우리 요약집 맨 뒤에 핵심 비교 정리에 있으니까 혹시 요약집 교재 없는 분은 꼭 교재 구입하셔서 시험 볼 때 요약집 맨 뒤에 있는 내용 요것만 가져가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처음에 지정 공고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 허가구역 지정 공고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라는 숫자 오직 2번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했는데 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소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에 2번이 되겠고요. 자, 9번과 같은 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박스형 문제.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X,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X,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관할구역 외 밖으로 옮겼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니까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X입니다. 사무소 옮기는 게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전출신고 안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무소 10일 이내에 이사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휴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신 출산, 입영, 징집 이런 것들은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동그라미. 즉시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1번에 임신 출산이 올해부터 신설됐죠. 옛날에는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 3가지였는데 임신 출산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했는데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하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에 27, 28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는 요약집 맨 뒤에 부록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휴업기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주의해야 되죠.
협회 지부, 지회 설치한 때 사후 신고죠.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 그래서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3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무단 휴업한 걸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11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 사유죠.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하고요. 4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 사유라고 했고요. 5번은 특별 사면 받으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11번에 답 1번이고요. 12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 답 1번이네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했는데 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4번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왜?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개인의 경우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죠. 12번에 1번이고요. 13번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을 합니다.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합니다. 취소세계,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답 1번이네요. 1번은 이게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하면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업무정지는 청문 안 하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13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업무정지 사유니까 1번은 이중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니까 청문해야 됩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해야 되고요. 4번 등록증 대여도 취소해야 되고요. 5번은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우선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뒷끝다리를 잘라버리면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 최우선 면제 물론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다 최우선 면제입니다. 맞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3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인정돼가지고 지금은 2+2죠. 2+2.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갱신할 때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현행 2년, 이게 현행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지금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 옛날에 이게 개정 이유를 말한 겁니다. 옛날에 2년에서 지금은 4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1억 5천, 1억 5천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한 사람이 3억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2000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했는데 2000 평택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X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왜?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자기 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X.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개업공개사가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하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